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그 지금 한 10억 달러쯤 내고 있는데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하면서 100억 달러를 내라고 하는 얘기를 까놓고 하는 걸 보고 야 저렇게 되면은 돈은 많이 나가겠구나. 미국은 솔직한 얘기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디바이드 앤드 컨트롤 입장입니다. 남과 북을 일단 떼놓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이 미국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짠 뒤에 그걸 통해서 남북관계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그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해 나가는 레버리지로 쓰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서태평양 이 인도양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전진기지가 평택입니다. 오키나와에도 물론 미군기지가 있고 괌에도 미군기지가 있지만 그러나 중국의 심장부에 제일 가까운 데는 평택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쥐고 흔들면서도 우리가 가령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거나 할 때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 여기다가 미군을 놓고 있기 때문에 거두는 이익이 얼마인데 그 돈을 계산해서 소위 그 방위비 분담금 그 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너희들이 많은 이득을 거두면은 좀 깎아달라는 식으로 협상해야죠. 외교라는 건 원래 이익 중심으로 가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익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군사력도 세계 6위, 경제력도 10위, 10위권 이렇게 되면은 근거리 외교를 할 수 있는 배짱을 좀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노골적인 얘기로 중국에서 돈을 벌어야 네 미국 무기를 사줄 거 아니냐 하는 협상을 왜 못합니까?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신과 대화. 오늘은요. 정말 저희가 모시기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방송에 요즘은 뵙기가 아마 어려우셨을 텐데 북한 문제 그리고 외교 안보 문제에 평생을 바치신 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모시고 과연 트럼프 시대에 또 우리 남북관계 혹은 뭐 우리나라와 미국 또 전체 국제 정세 등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해안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아이고. 아니 그 화면으로만 보던 정부로 오늘 실물 원본 대조를 보니까 네, 실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앉아 있는 모습만 봤는데 네. 일어선 거 보니까 키가 확실히 크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젊을 때 인기가 좀 많으셨겠어요, 여자분들한테. 아니요, 나는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인기 없었어요. 그때는 또 괜찮으셨죠. 한참 활동하실 때가 60년대쯤 될까요? 60년대? 그때는 이제 학생이죠. 그러니까 대학생. 그때 이제 여자친구도 많이 대학생. 만나셨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때 나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에이, 거짓말. 아니. 어떻게 술? 이거 술도 드시고 어떻게 20대에 이렇게 관심이 없기가 쉽지 않죠? 네, 글쎄. 지금 뭐 일단은 그건 뭐 옛날 얘기니까 묻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어떤 묻을 것이 없어요, 내가. 네, 그건 저희가 또 크로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결국은 인류의 묘 다 이 사랑이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한반도의 평화, 이 사랑과 평화가 좀 넘쳐나야 되는 이 한반도에 굉장히 지금 불안한 기운이 엄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거 한번 하나하나 좀 여쭤볼 텐데 일단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거는 보셨고 혹시 예상도 하셨어요? 트럼프가 이번엔 되겠다? 예, 예상을 저는 뭐 했었죠. 물론 여론조사를 뭐 그 막상막하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미국 선거의 특징이라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대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난 트럼프가 어떤 점에서는 되기를 바랐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여러 번 김정은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네. 김정은과 잘 지냈다. 네. 앞으로 잘 지내고 싶다 하는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핵과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핵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이제 그렇게 되면 비핵화인데 네. 북한이 비핵화를 쉽게 호응하지 않아요. 그렇겠죠. 근데 핵을 너무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길래 그렇다면은 저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인정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네. 비확산을 목표로 하는 협상을 하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네. 김정은으로서는 트럼프 당선을 기다릴 것이다. 근데 이제 저는 또 왜 그걸 기다리냐면 네. 북미 간에 뭐 트럼프의 정치적 욕심, 뭐 네. 특히 노벨상을 받고 싶어하는 개인적인 동기 때문에라도 네. 북미 정상회담은 다시 재개될 수 있는데 네. 북미 간의 그런 정상 간 대화가 준비가 되면은 네. 한반도 상황은 절대로 전쟁적으로는 못 갑니다. 지금과 같은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은 네. 트럼프의 소위 그 대북 협상 전략의 큰 틀 속에서 네. 그 말하자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대하는 바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다만 그 사람이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네. 그 지금 한 10억 달러쯤 내고 있는데 네. 뭐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하면서 100억 달러를 내라고 하는 얘기를 아, 까놓고 하는 걸 보고 야 저렇게 되면은 돈은 많이 나가겠구나. 물론 뭐 부른 게 값이 아니죠. 물론 뭐 100억 불렀다고 해서 그건 흥정을 그렇죠.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 흥정을 해봐야 되는 건데 예. 어쨌건 뭐 20억 달러가 될지 20억 달러 너무 많죠. 그것도 많죠. 근데 네. 이제 또 그때는 또 주한미군을 뭐 철수시키겠다는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겠지만 네, 네. 그거는 그것대로 또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예. 어쨌건 돈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안보 면에서는 그 해리스보다는 오히려 트럼프가 낫다. 해리스나 바이든, 오바마 바이든 때보다는 훨씬 더 안보 면에서 네. 덜 불안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그가 네. 되기를 기다렸던 측면도 있는데 네. 결국 기대대로 됐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적어도 대화 정도는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일단 대화는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되면 뭐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긴장 같은 거는 당분간은 좀 해소될 거고 그런 게 우리로서는 안보 면에서는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뭐 손해를 보더라도 뭐 그런 경제적으로 이제 손해가 말씀이신 많을 것 같습니다. 거예요. 네. 근데 그 미국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혹시 된다? 뭐 어리석은 질문이겠습니다만 퍼센트로 따지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얼마나 바뀌는지. 제가 77년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국토통일원 시절인데 네. 박정희 정권 말이죠. 네. 근데 남북 관계를 처음에는 보통 일반 국민들은 통일 문제를 그냥 민족 내부 문제로만 생각을 하고 뭐 우리끼리 합의가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또 어떤 순진한 사람들은 네. 미군 나가면 되는 거지 뭐. 미군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거야라는 그 쉬운 얘기를 했었는데 예. 70년대 그게 심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보니까 물론 남북 대화 현장에서도 직접 일을 했지만은 한때는 제가 그 김영삼 정부 때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한 3년 8개월이나 근무를 했습니다. 네네. 북핵 문제가 터진 이후에 북핵 문제가 터진 이후 그 남북 관계가 소위 그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전체의 틀 속에서 꼼짝 못하고 거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도로 항상 일이 정리가 되고 전개가 되는 것을 보면서 네. 야 이게 우리가 아무리 동맹이지만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원래 이제 그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네. 국제정치학의 뭐랄까 그 요즘 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의 민낯, 네. 민낯을 보면은 역시 이 동아시아 지역에 지금 발을 딛고 서 있고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계속 유지해야만 예. 미국의 소위 지구적 차원에서 헤게모니가 유지된다고 하는 미국 앞에서 예. 남북 관계 또는 남한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정책 도리 없이 종속 변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서글프게도. 그 정도예요. 근데 그건 네.
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 그 점에 있어서는 일본도 큰 차이가 없어요. 아 근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야 북한이랑 그래도 좀 대화하고 좀 잘해보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갈등 요소는 좀 줄여보고 뭐 GP 같은 거 좀 없애고 뭐 이런 거 하는 게 사실상 큰 의미가 없거나 혹은 우리가 그런 걸 하는 것조차도 미국의 의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아 근데 이제 미국이 대부분은 예, 미국은 솔직한 얘기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예, 디바이드 앤드 컨트롤 입장입니다. 네, 남과 북을 일단 가르고. 떼놓고 예, 그렇게 하면서 한국이 미국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짠 뒤에 그걸 통해서 남북 관계를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그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해 나가는 레버리지로 쓰려고 그러는 측면이 있어요. 네, 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정속성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거나 예, 미국의 어떤 점에서는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양해를 구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그럴 때 네, 미국이 어쩌지 못하더라고요 또. 그래요. 예를 들면 예, 98년에 그 11월 18일 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는데 예, 저는 그때 이제 통일부 차관이었었습니다만은 예, 그때 그 현대 아산에서는 5월 달부터 솥대를 몰고 가고 뭐 등등 하면서 금강산 관광을 하겠다고 막 그냥 이 분위기를 띄우던 시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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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8월 말에 북한이 8월 30일 날 일본 열도 상공을 가로질러서 중거리 탄도탄을 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여론이 확 뒤집어졌어요. 예, 예, 예. 여론이라는 게 햇볕 정책에 대한 국내의 지지, 미국 내의 지지, 일본 내의 지지가 완전히 그냥 그 식어버린 겁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네, 대통령의 심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간접적으로 전해들은 바로는 네, 11월 18일 임박해가지고 대통령이 무지하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햇볕 정책에 대한 국민적 네, 지지도 네, 싸늘해졌고 예, 클린턴 정부가 처음에는 햇볕 정책 얘기를 듣더니 당신이 운전석에 앉으시오, 내가 조수석에 앉아서 돕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했지만 이거 미국 북한이 이런 분란을 일으키면은 이건 뭐 어렵죠. 금강산 관광 예. 그 자체가 지금 그 말하자면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 걱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당시 외교안보 수석을 불렀다는 겁니다. 임박해가지고 네, 걱정을 하더래요. 이걸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예, 예, 보통의 참모들 같으면은 예, 이거 분위기가 이러니 일단 예, 조금 외교부를 시켜서 네. 미국하고 좀 협의를 좀 해보고 그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는 식으로 건의를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대부분 우리나라 나는 외교학과를 나왔지만 예, 우리나라 내가 나온 그 외교학과 졸업생들이 외교부에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가서 이제 좀 뭐 장차관하고 한 사람들도 많아요. 예, 예.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유엔 사무총장을 했던 반기문 총장. 그 양반도 이제 저희 외교학과 뭐 선배인데 네. 학생 때와는 달리 미국의 눈치를 봐는 것이 한국 외교의 운명이다라는 같은 숙명론적 비슷한 걸 가지고 항상 미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요. 근데 네. 그때 외교안보 수석은 외교부 출신은 아니에요. 군인 출신입니다. 네. 외교부에 잠시 있었죠. 네, 네. 임동원 전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네. 그분이 그랬대요. 이건 미국한테 물어보면 보나마나 안 된다고 할 못해 거다. 갈 겁니다. 예. 이럴 때는 좀 모험을 좀 하시는 것이 오.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 그 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지.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11월 18일 날 배를 띄웠어요. 그리고 11월 20일 날 청와대에서 클린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와서 네, 방에 네, 들어오면서 네, 바로 네, 네. 닭이 전해 들은 거예요. 그 청와대 사람들한테. 네. 대통령한테 직접 김대중 대통령한테 직접 전해 들은 겁니다. 예. 축하합니다. 누가 네. 축하합니다라고. 아니
내가 18일 날 밤에 예. 11월 18일 날 밤에 예. 도쿄에서 이제 미일 정상회담을 끝내고 도쿄 호텔에서 예. 그 텔레비를 보고 있었는데 밤에 금강산으로 떠나는 배가 떠나는 광경을 텔레비로 봤습니다. 불야성이더군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 누가 한 거예요? 아니 클린턴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한테? 김대중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오. 18일 날 배가 떠나는 11월 18일 날 그 동해항에서 떠나는 장면을 그 텔레비로 봤다고 그러면서 일본에서 축하합니다. 축하한다고. 그거 보면은 가끔은 예. 용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일을 저질러 놓고 사후에 설명을 해주고 양해를 구하려고 그랬던 정책이었는데 방침이었는데 오히려 미국 쪽에서 그걸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축하하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큰 틀은 어쨌든 미국의 그 동북아 글쎄 전략에 미국의 사후에라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전 양해, 사후 동의가 기본인데 네. 사후 동의는 어차피 지금 일이 지나고 난 뒤에 설명하는 건데 네. 우리가 일을 저질러 버리면 뭐 일을 저질러는 표현이 좀 너무 그 과하지만 예. 일을 벌이고 나면은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협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무슨 뭐 이 불평을 하거나 방해를 하는 일은 없더라. 그러니까 미국을 존중하고 다만 다만 한미 간에 그렇게까지 가려면은 예. 한국 정부 및 대통령에 대한 미국 대통령과 정부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본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렇죠.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그냥 저질러 버리면 그러면 예, 사고 터지죠. 망해죠. 예. 예. 그럼 우리가 뭐 주요 키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우리나라, 북한, 그리고 러시아, 중국 요 정도 각국이 원하는 걸 좀 알면 좀 그래도 뭔가 생각하기가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뭐 손자병법에 있는 말이지만 지피지기 백전 불태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한미 관계가 지금 사실은 남북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남북 관계를 그냥 무대포로 끌고 나가려고 하면은 네. 뒤에서 잡아당겨요. 예.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부시 정부 때 그 6.15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너무 빨리 간다고 불평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항상 의식하면서 그 남북 관계를 조심스럽게 그 관리를 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그 어떤 식으로 그 방해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네. 우리 저 정프로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2002년 1월 20일 날 29일 날이군요. 1월 29일 날 미국 시간으로 예. 오전에 조지 W 부시가 국회에 가서 소위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 의정 연설을 하면서 국정 연설을 하면서 네. 이란, 이라크, 노스 코리아를 엑시스 오브 이블 악의 축이라고 네. 그 규정을 하면서 네.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나오면은 악의 축과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한국 정부의 햇볕 정책은 거기서 스톱이 돼요. 그런데 그걸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가 그때 2월 20일 날 서울에 왔었는데 그때도 네. 2월 20일이네요. 맞아요. 2월 20일 날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네. 김대중 대통령 표현을 하면 단독회담 40분, 확대회담 60분에서 100분을 내게 하게 돼 있는데 네. 확대회담을 취소하고 네. 단독회담을 계속 연장해서 예. 김대중 대통령 편대로 오면은 내가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부시를 설득해가지고 부시가 적어도 북한을 공격하지는 않겠다. 북한과도 대화를 하겠다. 그 답을 끌어내신 거예요?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연설을 하게 만들었으니 나머지는 통일부 장관이 그때는 제가 통일부 장관이었었어요. 네네네. 그 통일부 장관이 이제 책임지고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지금 김대중 대통령 사례만 얘기를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사례도 있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한국 정부가 진심을 다해서 그야말로 3번 4번 삼고 처리하는 식으로 미국을 설득을 하면 또 미국은 또 들어줘요. 그래요. 그게 이제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그때만 하더라도 그 뭐 럼스펠드니 하여튼 좀 약간 네오콘들이 막
가득 있던 그렇죠. 데 아니었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네오콘이 그 지배를 했었는데 예. 조지 W 부시 때는 예. 노무현 정부 때는 네오콘들이 그게 지배를 하고 있고 대북 그 적대 정책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제 조선인민군이 6.25 때처럼 다시 남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네. 한국군에 대해서 그 한국군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아직도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2007년도에 협상을 통해서 예. 물론 이라크 파병이라는 거래를 했지만은 이라크 파병과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이라는 것을 교환을 했지만은 어쨌건 이제 북한이 남한을 다시 소위 독자적으로 침략할 뭐 지금 뭐 핵무기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거다 하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네네네. 나중에 그 얘기 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건 일단 네. 지나가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할 경우에 미군이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데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네. 막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군 합참의장한테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도 돌려줘야 된다고 줘도 좋다고 생각해서 2007년 그때 제가 기억에 5월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하여튼 2012년 4월 17일 날 돌려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삼고 초려하는 식으로 아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은 네네네네. 미국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그걸 주고 그걸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을 걸 받아내든지 하면은 네. 그건 된다 이거는. 충분히 설득을 할 수 있다. 예. 그럼 지금 미국은 그러니까 각국이 원하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맞는지 틀린지 좀 알려주세요. 예. 미국은 우리나라 남쪽 위쪽 분리된 상태에서 크게 싸우지 않고 그냥 적당히 경쟁하면서 미국의 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좀 의지하는 거를 바란다. 1번. 그다음에 일본은 역시 남북 통일 바라지 않고 한국이 미일 한국 이렇게 삼각 동맹으로 이 동북아에서 북중러와 잘 대치하기를 바라고 그 최전선에 한국이 있기를 바란다. 러시아는 모르겠어요. 중국은 하여튼 북한을 러시아와 저 중국이 둘 다 이제 북한을 자기 약간 쫄병처럼 이렇게 부리고 싶어 한다. 그냥 제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건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 미국은 솔직히 말해서 예. 한국이 매우 소위 그 뭐라 그럴까 장사가 잘 되는 무기 시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이 그럼요. 나라 별로 없죠. 사우디도 한때 많이 샀었지만은 예. 한국이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미국 무기를 제일 많이 사는 나라였었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라도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괜찮을 때도 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맞죠. 네 번째의 무기 수입국이기는 했어요. 예. 남북 관계 나쁘면 1등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여기 이제 나중에 비핵화 얘기, 핵 무장 얘기가 나올지 모르지만 사우스 코리아가 핵 무장까지 해버리면 이제 말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핵이 없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미국한테 매달리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럼 지금 상황을 오히려 즐기겠네요, 미국이. 즐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요? 안 살 수가 없지. 미국에 뭐 글쎄. 근데 레이더며 뭐 미사일 뭐 다 전투기 사야 되고. 그러니까 그 해구산이라도 보장을 해주는 게 뭐 고마운 일이죠. 예. 그것도 안 해줄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예. 우리한테 무기를 팔으면서 그건 돈은 빼먹을 대로 빼먹으면서도 여기 주한 미군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의정부 포천 저쪽 철원 이쪽에 최전방에 미군이 있었어요 원래가.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네네네. 그리 인계철선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네. 미국이 다치면은 불가피하게 네. 그 즉각적인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인지력에 비슷하게 시작을 했었죠. 네네. 근데 그 2008년인가요? 완전히 평택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2007년에 주한미군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 통제권을
돌려주고 네. 그다음에 미군 빼고 미군 빼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군이 뒤로. 빠지면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 아니 그 미군 뒤로 평택으로 옮겨 가지고 후방 배치. 중국을 감시하고 그다음에 서해를 통해서 네. 소위 이 서태평양 서태평양이지. 서태평양 이 인도양으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예. 전진 기지가 평택입니다. 오키나와에도 물론 미군 기지가 있고 네. 괌에도 미군 기지가 있지만 네. 그러나 중국의 심장부에 제일 가까운 데는 평택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점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관계로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를 쥐고 흔들면서도 우리가 가령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거나 할 때 네.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 여기다가 미군을 놓고 있기 때문에 거두는 이익이 얼마인데 그 돈을 계산해서 소위 그 방위비 분담금 그걸 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너희들이 많은 이득을 거두면은 좀 깎아달라는 식으로 협상해야죠. 그렇죠. 이 평택 이 큰 넓은 부지에 있는데 임대료라도 내라고 할 수 그렇지. 있는 건데. 그다음에 그것도 시설 다 우리 예산으로 다 해줬어요. 그렇죠. 그럼. 아니 그럼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미국의 관심이 옛날에는 그냥 북한 정도였다면 이제는 이제 중국이 워낙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워낙 미국의 위협이 되니까 그렇죠. 중국을 감시하고 중국을 어떻게든 견제하려고 별별 노력을 다 하잖아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등등. 그렇죠. 중국이 지금 네. 2010년이 되면서 그러니까 78년 연말에 개방 개혁을 시작한 중국이 네. 불과 한 40년도 채 안 돼서 2, 3년 만에 2010년에 G2로 올랐었습니다. G2로 올랐을 때 중국 GDP의 규모가 총 규모가 미국 네. GDP의 40%가 넘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40%가 넘더니 네. 그게 격차가 점점 좁혀지면서 네. 제가 지금 한 2년 전까지만 게을러서 2년 전까지만 계산했는데 네. 2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GDP 총액의 한 2, 3%까지 올라왔습니다. 도저히 용납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금방 멱살잡이 할 정도로 치고 네. 올라오니까 네.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나오면서 중국이 정말 태평양으로 못 나오도록 에워싸는데 네. 지금 미국 힘이 딸려요. 네. 2010년에 그 헨리 키신저 네. 그분이 1923년생인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네네. 딱 100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해요. 네. 대단한데 역시 유대인은 달라. 그분이 저 중국 지도자 다 만나고 온 그럼요. 그분이죠. 네. 그러니까 72년에 닉슨 대통령을 모시고 들어가서 모택동과 회담 만나도록 하고 존레와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결국 공산권을 두 쪽을 냈거든. 소련하고 중국을 완전히 두 쪽을 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헤게모니는 더 커졌는데 그런 일을 했던 양반이 2010년에 On China라는 책에서 네. 미국은 지금 디클라이닝 컨트리가 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라이징 컨트리가 되고 있다. 네네네. 그런데 중국이 만약 라이징 컨트리가 되고 국력이 더 커지면 부국 강병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부국이 되면 강병이 나오죠. 예. 그렇게 되면은 과거 그들이 한당일의 명청조 말까지 청나라 말까지 천하를 호령하던 시절의 국제적 위상을 회복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걸 미국이 막을 힘이 있겠는가? 예. 그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이 중국을 찍어 누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지 중국과 소위 그 공존할 수 있는 정책으로 그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된다는 충고를 했었는데 네. 직후에 그때가 이제 오바마 정부 때인데 네네. 무슨 말인지 미국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우월주의가 너무 세요. 어떻게 중국이 우리를 능가해? 어디 저기랑 겸상을 해? 에? 감히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2010년에 그 해가 마침 G2로 올라서던 해고 네. 그다음에 계속 그 격차는 줄여가지고 70%를 넘었단 말이에요. 네.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20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00년이 되는 2049년에는 GDP 총액면에서 미국을 능가하겠다는 거예요. 지원된다. 지원된다 이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막 발버둥을 치는데 미국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미국 힘이 딸리니까
여기 있는 국가들 일본, 한국 또는 호주, 뉴질랜드 처음에 인도를 넣으려고 그랬죠. 인도 태평양이니까. 그런데 인도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의 전략에 동참하면은 당장의 불이익을 받게 돼 있어요. 한국만 해도 바다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일본은 한국, 호주,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을 묶어 가지고 미국이 이제 딱 스크럼을 짜고 네네.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려고 하는 형국이다 이 말이야. 예. 그런 그 형국인데 미국이 점점 힘이 딸리기 때문에 거기 이제 일본이 거기서 그걸 힘이 빠지는 미국의 힘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일본한테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지금 바이든이 됐건 트럼프가 됐건 해리스가 됐건 트럼프가 됐건 네. 아마 자유대가 그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문제에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그 개입할 수 있는 개입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띄워주려고 그러고 필요하다면은 헌법 구조든가요? 평화헌법 네네. 해외 출력 못하게 돼 있는 네. 거 고친다. 그걸 수정하는 것도 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국도 중요하지만은 네. 한편에 이제 중국 얘기는 나중에 조금 이따 합시다. 네네네. 일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사실은 그 한반도 이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국제 정치적 위상을 유지해 또는 강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더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관리하는 거예요? 일본을 어떻게든지 자꾸 그러니까 관리는 뭐 주무른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일본을 어떻게든지 관리를 하려면 그러려면은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막 그냥 이 마카파식으로 그러니까 네.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을 밑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일본의 구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일본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미일 무슨 그 동맹이든지 안보 협력 체계를 예. 구축할지라도 예. 그럴지라도 우리가 일본한테 완전히 그 일본 말로 해서 꼬북 노릇을 안 하고 살려면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또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그럼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면서 야 여차하면 우린 중국이야 뭐 이렇게 가라는 말씀이세요? 바로 그거예요. 예? 바로 그거라고. 그렇게 가기가 아주 어렵지 않나요? 그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북한 보십시오. 러시아로 바로. 그럼 북한은 과거에 예. 50년대 중반에 중소 분쟁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예. 처음에는 반소했었어요. 예. 친중으로 갔습니다. 말하자면 신생 공산 국가로서 네. 이제 우리는 막 이제 발전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공산주의 시작한 지 한 4, 50년 넘었다고 그래서 2단계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사회주의적인 경제 건설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소련식으로 따라갈 수 없다. 우리는 중국과 같은 노선을 걷겠다는 식으로 중국 편을 들었어요. 네. 그런데 중국이 북한을 이제 좀 도와줬죠, 초기에. 네네. 6.25 때도 도와줬지만은 예. 50년대 중반이니까 전쟁 끝난 뒤입니다. 중국이 이제 도와주면서 슬슬 그 좀 뭐라 그럴까 그 북한을 밑으로 넣으려고 그러니까 네. 탁 치고 소련 편에 붙습니다. 근데 그게 혹시 북한 내부에 예를 들면 연안파 숙청 뭐 이러면서 중국 쪽 세력 싹 없애고 이제 아니 그런 것과 무관하게? 아니 그거 잘하시네. 아니 조금. 예. 경제 전문하신 분. 아유. 바로 그거 연결돼 있어요. 네. 바로 그거예요. 예. 연안파 숙청 그다음에 소련파 숙청 뭐 예. 갑산파 숙청 이러면서 56년부터는 이제 개인 우상화까지 시작을 했는데 예. 김일성 바로 그 시기에 예. 처음에는 중국 쪽에 붙었다가 그 연안파들을 먼저 숙청을 하고 예. 소련파도 숙청하고 하면서 예. 이제 그러면서도 소련과 가까워지는 이유는 예. 이게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중국 편에 있으니까 소련 이 중국이 우리를 지금 소위 이 하대한다 하는 알로 그거죠. 본다. 알로 본다 이거죠. 네네. 소련 편에 붙어가지고 네. 받아낼 거 받아내고 어. 등거리 외교를 하면서 네. 그 등거리 외교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바로 주체 사상입니다. 또 네네네. 그때 이제 중국에서 지원받고 소련에서 지원받고 오면서 50년대, 60년대 말 50년대 말 60년대 양쪽에서 걷어가지고 잘 살았어요. 그때 60년대 북한이
1960년 4.19 혁명이 나던 해 네. 이승만 정부가 끝나던 해죠. 한국의 1인당 소득이 87달러인 반면 북한의 1인당 소득은 147달러였습니다. 예. 북한이 잘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 아무것도 한 거 없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북한이 그렇게 등거리 외교를 통해서 그렇게 한국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었는데 그 양자 간의 그러니까 미소 간 중소 간의 관계가 조금 그렇게 그 자기들끼리의 경쟁이 이 치열해지는 와중에 미국이 끼어 들어가지고 그걸 두 쪽을 냈단 말이에요. 70년대 초에 아까 얘기했던 키신저 닉슨 네. 방문으로 그러면서 이제 거기 들어올 것이 없이 된 거예요. 중소가 깨지니까 등거리 외교를 하기가 어려워진 거지. 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한국한테 미국, 북한이 완전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북한이 과거에 했던 것을 우리가 따라배우자 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네. 외교라는 건 본래 이익 중심으로 가치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익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네. 외교나 장사꾼이나 똑같은 거예요. 장사꾼은 네. 저놈 나쁜 놈이니까 내가 저놈한테 물건 안 팔아. 그건 없잖아요. 돈 되면 팔아야죠. 돈 되면 팔고 거기서 사주겠다고 하면 팔아야 되는 거고. 요건 나중에 집에 가서 하면 되니까. 요건 집에 가서 하고. 그렇지. 네. 근데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네. 평소에 나를 많이 도와줬어.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싸게 팔아도 좋고 아니면 공짜로 좋까. 이제 그게 이제 가치 말하자면 가치 네, 영업이지. 네. 근데 외교는 그렇지 않다. 외교는 네. 완전히 이익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한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 치기 시작한 뭐 한 5년 10년 전에는 그 얘기가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중국 쪽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이면 지금 뭐 중국산 뭐 무슨 전자제품이니 뭐 어떤 것도 이제 수입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나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오케이 그럼 니네 한국 거 제외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가게 되고 아예 그냥 대만 다음에 일본 미국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냥 새로운 그 라인이 생겨버리면 우리만 이거 죽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일본 계십니다. 보십시오. 예. 미국 가장 친미적인 나라가 지금 아시아에서 일본이죠. 일본입니다. 예. 일본처럼 붙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본은 예. 미국에 붙으면서도 중국하고의 관계는 예. 그야말로 디커플링이 아니라 예. 디리스킹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또 서독 보십시오. 독일 보십시오. 서독이 아니라 독일도 네. 프랑스도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유럽에서 나토 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 나라가 중국하고 왕래하는 거 보라고요. 마크롱하고 서독의 숄츠 총리 같은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그만 커졌으면은 그러니까 GDP 규모로 보면 미국, 중국, 그다음에 이제 그 일본, 독일, 네. 뭐 프랑스나 뭐 이렇게 가겠죠. 아니 러시아인가? 영국이죠. 영국이에요. 네. 영국 인도입니다. 그 규모로는. 인도. 인도 뭐 네. 영국 이렇게 이제 네네네. 프랑스 나가고 우리가 문재인 때는 한 G10까지 갔었는데 네. G10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G 뭐 50 뭐 이럴 때는 네. 완전 그리고 그때는 국제 정치적으로도 미소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예. 뭐 어려운 말로 해서 양극 체제였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확실히 붙어야 돼요. 예.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90년대 말 91년 초에 네. 붕괴가 되고 해체가 되면서 네. 공산권이 이제 그 붕괴가 되면서 일극으로 갔죠. 완전. 일극 체제로 가지 않았어요? 네. 단극 체제로.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이 키신저가 얘기했듯이 지금 미국은 지고 있는 나라고 중국이 뜨는 나라가 되면서 소위 G7에 대립된다고 그러니까 대응해서 브릭스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브라질, 러시아, 네. 인디아, 그다음에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 네. 브릭스가 저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기반으로 한 안보 질서, 이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나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사실 우리가 거기 낄 수 있는 처지예요. 예. 그런데도 지금 우리 관념이 네. 6.25 때 도와준 미국한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좀 과소평가하나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더구나 북쪽에 아직도 예.
김일성의 손자가 통치를 하고 있고 언제 네네. 그놈이 남지 몰지 모르는데 네네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지만 예. 그건 일종의 이 협상용 내지는 자유수단일 뿐이지 쓸 수는 없는 거다. 핵폭탄 지금 2번밖에 못 터졌습니다. 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예. 45년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네.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우라늄, 예.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플루톤. 네. 2개밖에 없었어요. 그 뒤에 뭐 소련, 미국이 각각 한 2만 개씩 만들었다가 예. 전략무기 감축 협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줄여서 7천 개까지 갔다가 요즘 한 5천여 개씩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미국, 일본이, 러시아가. 네. 중국이 한 500개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어.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가 한 300개, 그 영국이 한 250개 이렇다는데 네. 핵무기는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자유수단은 될지언정 그러나 그것을 직접 상대방한테 쓸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말하자면 공포의 균형이 이미 일어났고 버렸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네, 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북한이 핵을 쓰면 미국이 써주겠다고 우리 핵우산을 펴주겠다고 했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못 써요. 그러면 이제 재래식 전력만 남는데 아.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숫자는 120만 명이 되고 이번에 러시아도 파병을 했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이기죠. 아유 한국이요 군사력이 예.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 인도, 일본, 한국입니다. 아, 일본이 우리 앞서요? 예. 아니 돈이 많으니까 아, 이거 참. 아니 해외 출병은 할 수 없지만은 네. 아니 거기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뭐 각종 이 초계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반면에 북한의 군사력은 지금 한 29번째, 30번째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 때문에 뭘 못한다는 얘기 할 거 없고 네. 이렇게 군사력도 세계 6위, 네. 경제력도 10위, 10위권 이렇게 되면은 네. 소위 그 등거리 외교를 할 수 있는 배짱을 좀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미국을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안보 면에서는 미국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우리가 미국 무기 체계 자체가 미국 겁니다. 그렇죠, 미국 거기 때문에 할 수가 딴짓을 할 수가 없고 시스템 자체가 미국 그다음에 시스템이죠. 노골적인 얘기로 예. 중국에서 돈을 벌어야 네 미국 무기를 사줄 거 아니냐 하는 협상을 왜 못합니까? 계속 우리한테 지금 중국에 물건 못 팔게 하고 네. 미국에다 공장 지라고 그러고 네. 근데 이제 바이든 때는 보조금이라도 줬기 때문에 가서 공장 짓는 재미가 있었는데 네.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 보조금까지 폐지를 하고 나면은 그것도 이제 삼성이고 SK고 이제 굉장히 돈을 못 벌게 되는데 네. 밖에서 돈을 벌어야 미국 무기를 사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 돈 벌 그 길은 다 막아놓고 네. 무기를 사라고 그러고 예. 방위비 분담금은 더 내라고 그러고 뭐 하는 얘기냐는 식으로 왜 못 대드냐 이거야. 충분히 그건 우리가 이 정도 근거랑 주장 갖고 얘기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이거 얼마든지 바꿀 수 그리고 있다는. 미국이요. 네.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힘이 있기 때문에 위압적이기도 하지만은 네. 역시 그게 상당히 리즈너블한 나라입니다. 합리주의적인 나라예요. 네. 말이 되는 얘기를 하면 알아먹어요. 네. 근데 처음부터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불러주십시오. 받아쓰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하는 그 습관은 그 사람들이 좋아는 하지. 더 싫어하기 그런 사람들 더 좀 무시하지 않아요? 좋아하는데 이쪽에서 네. 바꾸면 그런 사람이 안 나오고 계속 따질 거 따지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군사적으로 실 겁니까? 경제적으로 보복할 겁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도 가만 보면 그렇게 그냥 자기가 협상 워낙 많이 하니까 근데 그냥 얘 듣고 말 듣고 그냥 하란 대로 하고 이런 사람들 되게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 주장 확실히 하고 그런 사람도 좋아하더라고요 트럼프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네. 트럼프의 그런 불가치성만 걱정하지 말고 네. 트럼프가 그야말로 그 사람은 미국의 정치인들이 되게 군산복합체의 먹이 사슬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내는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네네네. 하원의원 하다가 상원의원 갈랐다가 주지사 했다가 무슨 대통령도 가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네. 다들. 네. 근데 이 사람은 군산복합체의 먹이 사슬 밖에서
별도의 영역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그야말로 갈 데 없는 장사꾼 아닙니까? 네. 장사꾼은 거래 개념으로 그러니까 바게닝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 그다음에 네. 또 트럼프 마음에 들겠다고 무슨 골프 배운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오히려 만만하게 보여가지고 네. 뭐 그 술값이나 내고 밥값이나 내고 뭐 무기나 많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떳떳하게. 근데 이제 참모들이 대통령 잘 받쳐줘야 됩니다. 참모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위 그 외교의 세계에서 외교 영역에서 그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네. 인간의 그 두뇌의 영역 그 능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참모 두는 거 아닙니까? 참모들을 네. 골고루 둬가지고 그 참모들이 대통령의 모자란 부분을 메꿔주는 식으로 해서 외교를 해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지. 네. 말 잘 듣는 사람만 데려다 써가지고는 지금 외교에 약간 좀 불만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이러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남북 관계와 국제 관계를 항상 연계시켜서 보는 습관이 돼 있는데 네네. 박정희 때도 그렇고 박정희 때는 대통령이 상당히 영민했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이 다 계산하고 그림 그려가지고 참모들 심부름만 시켰는데 전두환 때부터는 이제 그 참모들이 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 노태우 때도 마찬가지고. 네. 같은 군인이지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는 좀 다른 군인이에요. 네.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이 전부 다 그림 그리고 그 양반이 그 결제 서류에 그 코멘트에서 쌓이는 거 보면은 네. 그냥 보고 사인만 하지는 않아요. 저 아주 젊은 시절에 그걸 우연히 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 높은 분들이 그걸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네. 덕분에. 근데 노태우 대통령도 네. 참모 덕분에 북방 정책이란 걸 해가지고 칠칠선언이 나오고 네. 소련 중국하고 수교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북한을 끌어들여가지고 네. 총리급 회담을 통해가지고 북한을 안심시키고 기본합의서 만들어가지고 뭐 그 뒤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남북 간에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역대 정부에서 일했던 참모들을 보면은 네. 지금 이 현 정부의 그 외교 안보 쪽의 참모들은 너무 또 편향성이 강해요.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저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이제 대통령이 듣고 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쪽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그냥 그 외통수로만 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스스로만 힘들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은 북한이랑 남한이랑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보면 예전에 그래도 한 10년, 20년 전에는 야, 아무리 뭐 사이 안 좋고 그래도 언젠간 통일되겠지. 야, 통일은 해야지. 뭐 어쨌든 한민족인데 이런 얘기가 이제 굉장히 많았고 이산가족 뭐 이렇게 만나는 거 보면 그래도 나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약간 좀 촉촉해지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점점 이제 사실상 이산가족도 살아계셨던 분들은 거의 이제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도 이제는 뭐 한민족 뭐 필요 없다. 그냥 적대국으로만 이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완전히 서로 이제 갈라서는 느낌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그거는 그 김정은이 좀 작년 연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네. 조선노동당 8기 9차 중앙위원회 전원에 의해서 네. 완전히 이제 남북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 네네.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에 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국호도 남조선이라고 쓸 필요도 없다. 정식 국호 불러라.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뭐 남측이니 무슨 뭐 남녘이니 무슨 남조선이 쓰지 마라. 남이다. 그렇게 되고 이제 금년 10월달에 완전히 이 비무장지대 북쪽에 그 장벽을 쌓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런데다가 지금 경의선 철도도로, 폭파시키고, 그다음에 동해선 철도도로 그 폭파는 아니고 끊어낸 거예요. 네네.
끊어졌는데 예. 저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그건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 구덩이 파내고 10m 폭으로 구덩이를 파고 네. 그다음 160m 길이로 구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깊이는 5m로. 예. 그리고 거기서 나온 흙은 버리지 않고 위에다 토성을 쌓아놨대요. 그 언젠가는 다시 메꾸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한미연합훈련을 1년에 2번밖에 안 했어요. 춘추로. 네. 그래서 수시로 그저 1년에 지금 그야말로 참 두 달이 멀다고 하죠. 한미일 합동 공중훈련, 해상훈련 이렇게 했다니까 북한은 겁나요. 그거 보고 북한은 실질적인 위협을 많이 느껴요. 그 남북회담 할 때 북한 사람들이 그냥 이제 안면이 이제 올해 이제 한 그 같은 업자끼리니까 예. 때로는 터놓고 얘기해요. 예. 좀 훈련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하더라도 좀 적게 좀 해라. 규모를 좀 줄여달라. 우리가 명색이 나라인데 네. 그렇게 무서운 그 무기를 가지고 막 그냥 굉음을 내면서 비행기가 더 돌고 그다음에 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도 대비를 안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쓰는 석유라는 것이 네. 당신의 1억 톤을 넘게 사다 쓰지만 우리는 100만 톤을 못 사다 쓰는데 네. 군용에다 쓸 수 있는 것이 기껏해 40만 톤밖에 없다. 인민경제 쪽에 써야 될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1년에 거기 집중해서 2번 쓰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고갈이 되는데 좀 살살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이제 오래 가다 보면은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야 내가 쌀과 비료를 주지. 네.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과거에 그렇게까지 솔직한 얘기로 팀 스피릿 훈련이 을지 포커스 레티나 이런 것이 시작이 되면은 네. 오금이 저런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어차피 그날 쳐들어갈 것도 아닌데 그냥. 그래도 아니 전쟁이라는 것은 소위 그 실수를 가장한 공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우발적인 도발 같은 그러니까 거를 빌미로. 북한이 이제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불집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거야. 그런 상황인데 지금 2달이 멀다고 그렇게 막 해야 되니까 1년에 2번밖에 안 하던 걸.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예민해질 수밖에 없군요. 그러니까 예민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써야 되고 그다음에 남쪽 통일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게 하는 민족이니 조국이니 삼천리니 이거 다 없애라. 애국가에서 삼천리 거기도 애국가에 삼천리가 들어가요. 그래요? 우리 삼천리 화리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해서 끝나지만 거기도 애국가에 삼천리 아름다운 우리 강통가 그렇게 그런 그 소절이 있어요. 거기 삼천리 뺐어요 지금. 그것도 바꿨어요? 삼천리가 어디냐면은 목포 끝에서부터 저쪽 그 동북쪽 끝 토끼 그 귀처럼 생긴데 그렇게 대각선으로 하면 그게 한 1,200km 된대요. 응? 서울 시내주가 400km고 서울 부산이 400km인데 이렇게 하면 800km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하면 1,200km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삼천리예요. 근데 극단적인 대북 압박 정책 때문에 겁이 나서 그러는 거고 이렇게 아주 고약하게 나가고 툭 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겁박을 하지만 내가 지금 한 50년 가까이 남북 관계를 이제 직업적으로 쭉 그 일선에서 분석을 하고 또는 한때는 최일선에서 일을 했지만은 지금도 이제 분석을 하는 그 연장선상을 보면은 남북 관계는 추나추동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지금은 혹한기예요. 지금이 경험하시기로는 가장 춥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추웠던 적이 또 있긴 아니 지금이 가장 추워요. 지금이 제일 추워요? 저렇게 욕을 하고 도망가. 지금 북한이 천리만이 도망가잖아요. 다시는 안 돌아올 것처럼. 근데 나는 지금 그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이 남한을 지금보다는 약하지만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도 북한이 김영삼 정부를 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쟁 난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저거야. 김일성이 94년 8월에 7월 8일 날 7월인가요? 7월 8일 새벽입니다. 7월 8일 날 세상을 떴다는 방송이 79년 12시에 나왔는데 94년. 94년. 그때 나는
대통령 통일배송을 하면서 정상회담 준비하느라고 하여튼 한 20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진짜 집에도 못 가고 우리 집사람이 내 목을 배달할 정도로 그 청와대에서 그냥 살면서 하다가 갑자기 죽었다고 그래서 너무 허망하셨겠다. 허망했죠. 허망했는데 네. 자관 그 이후에 김일성이 죽은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네. 전군 비상경계령을 내렸어요. 뭐 그렇겠죠. 네. 그랬더니 그냥 욕을 바락바락 했는데 조문 안 한다고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요? 북한이? 북한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으면은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상대가 세상을 떴으면 사람이라면은 조문을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조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못 가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뭐 험하게 욕을 하고 뭐 김영삼 천치 바보 멍청이 뭐 막 각종 나쁜 말을 갖다 붙였는데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이 막 뿔이 이렇게 났죠. 네. 그때 참 험악했죠. 근데 남북관계는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정말 이제 이걸로선 다시는 안 만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듬해 북한이 경제 농사를 망쳐가지고 쌀 보내셨구나. WFP에다가 5월달에 WFP에다가 네.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라는 네. 세계 식량 계획이라는 데다가 식량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기사에 떴어요. 그러자 일본에서 50만 톤을 주겠다는 기사가 먼저 떴습니다. 일본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납치된 사람 뭐 이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월남의 보트 피플들이 나왔듯이 네. 쏟아져 나올까봐 아니 뗏목 타고 나오면은 일본으로 동쪽으로 나오면은 니가다 쪽으로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서쪽으로 나오면은 규슈 쪽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과거에 그 백제 유민, 고구려 유민들이 다 그렇게 갔던 거 아닙니까? 이게 난민이 들어오면 보트 피플이 오면 곤란하다 해서 먹고 오지 말라는 뜻으로 50만 톤을 주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그러자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일본 총리한테 전화했어요. 네. 아무리 북쪽 사람들이 나를 험하게 욕을 할지언정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네. 우리가 먼저 쌀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 뒤로 서라. 우리 뒤로 서라. 일본이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체면에 손상되는 일이다. 해서 이제 쌀을 줬는데 네. 그때 내 쌀회담도 95년에 쌀회담도 이제 뭐 베이징 가서 회담할 텐데 네. 그때 가서 북한 사람들 만났는데 불과 한 대여섯 달 전에 김일성 조문 못하겠다고 해서 그냥 바락바락 욕을 하고 이제 다시는 안 만날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하던 북한이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태도가 싹 바뀌었어요? 우리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그윽해요. 그다음에 98년 비료회담으로 갔어요. 이제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그때 20만 톤 비료만 주면은 비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비료만 덜렁 주지 말고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받아오라는 거였었어요. 그렇지. 그때도 제가 이제 그 회담 수석 대표가 돼가지고 베이징 갔는데 일주일이나 회담을 했습니다. 네. 20만 톤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만 톤 줄 수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받아라.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너무 그러지 말라. 그 남쪽은 형제가 밤새 볕단을 서로 그 형집 앞에 옮기고 그런 아름다운 미덕을 가르치는 미풍양속을 가르치는 동화도 없습니까? 하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럼 먼저 주면 알아서 우리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 그렇지. 그래갖고 조건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산가족 사업을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 그랬더니 이산가족들이면 월북자가 있건 월남자가 있건 다 그런데 그렇겠죠. 월남자한테 북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월북자한테 남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는 속상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건 정치 문제다 이거야. 비료 문제는 식량 문제고 식량 문제는 인도주의 문제다. 뭐 이런 해괴한 논리를 주장하던데 자관 그때도 그렇지만은 나중에 정식으로 이제 쌀 40만 톤, 비료 30만 톤 주던 시절에 이제 회담을 많이 했죠. 서울 평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는. 근데 어떻게 장관님이 이렇게 기억을 막 어떤 거 막 날짜까지 이렇게 막 기억을 하세요? 시간까지 얘기할 수 있어. 와. 근데 기억력이 대단하시다. 그건 직업인데. 그래도 얼마나 많이 하셨을 텐데. 물론이지만 중요하니까 사진이 찍히죠.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장관 선생 내년에도 금년처럼 뭐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제 물론 회담 때는 그렇게 못해요. 기록에 남으니까. 네네네네. 기록에 남으면 그 보고되면 죽지. 뒤에서. 자존심 문제니까. 네네네. 근데 식사 같은 걸 때요. 네. 수석 대표가 뭐가 말입니까? 그러면 이러면 뭐 알면서 쌀과 비료가 내년에도 오겠느냐 이거야. 네. 그거야 당신이 하기 나름이요. 비무장지에서 총소리 나거나 NLL 선상 서해상에서 뭐 어선 납포를 하거나 그따위 짓 하면은 아니 가던 배가 돌아왔던 것을 당신의 그 95년 그때 쌀 지원할 때 첫 배가 청진항 들어갈 때 네. 인공기 개항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그 다음 배가 그 원산항에서 돌아온 적이 있잖아. 어? 인공기 개항 사건이 우리 배가 갔는데 거기에 인공기 걸은 거예요? 원래 네. 배가 그 공해를 그 항해할 때는 예. 그냥 국적기만 뒤에다 달고 다닙니다. 예. 근데 남의 나라 들어갈 때는 이 마스트 돛대에다가 거기다가 방문국의 국기를 다는 게 그 예의래요. 네네네네. 근데 그 사실은 그 1차 쌀회담을 베이징에서 그때는 제가 안 갔었는데 네. 통일부의 다른 직원이 갔었고 그때 수석 대표가 이제 농림부 차관을 지냈던 재경부 차관 이석채 차관이었어요. 나중에 KT 회장도 했던 양반이죠. 네. 근데 비밀리에 이제 회담을 하면서 그때는 비밀 협상을 했습니다. 2,000원.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쌀을 보내는 경우에 이제 국제 이 항해 뭐 조례인지 뭐에 따라서 인공기를 달고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은 알지만은 피차 그 자존심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달지 않기로 하자. 그러니까 태극기도 달지 말고 인공기도 안 달기로 합의를 했어요. 두 개 다 안 달고. 안 달고. 네. 근데 들어가는데 달았구나. 첫 배가 들어가는데 네. 북한 군인들 올라오더니 왜 인공기 안 달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상부로부터 달지 말라고 연락받았다 그랬더니 그런 법이 어디서 남의 나라 돌 때는 예의로 달게 돼 있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선장이 겁이 나서 달았단 말이야. 그렇군요. 그게 인공기 개항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배를 짐을 다 부리고 소문은 났어요. 이미 이제 쌀 가져온 사람들이 한국말 조선말을 하니까 네. 남조선에서 쌀이 와서 뭐 이렇게 된 거야. 이제. 네네네. 그래서 소문은 나기 시작했는데 그 배가 이제 부산항에 들어와가지고 부산항에 공해로 나오면서 부산에 있는 선박회사예요. 네. 본사에다가 말하자면 무전으로 전화 왔어요. 해운사 같은 데인가? 해운사. 네. 이거 죽을 뻔했다고. 아니 인공기를 안 달았다고 죽을 뻔했다고. 군인들 올라와서 말이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구나. 난리가 났지. 예. 그러니까 그게 그냥 또 해운사가 또 그냥 또 됐다 하고는 막 그냥 부산 기자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대서 된 거야. 언론에 물론 청와대도 보고가 들어왔어요. 네. 그 두 번째 배를 보내는데 배는 이미 떠났어요, 사실은. 네. 그 배는 내려오고 그 두 번째 배는 올라가는데 네네네. 그 되리를 세웠습니다. 원산항 거의 바라다 보이는 지점까지 갔는데 우리 해군이 공해로 나가서 무전 쳐가지고 돌아오라. 돌아 나와가지고 이제 그 두 번째 배가 못 가고 나중에 그쪽에서 사과 편지를 보낸 뒤에 다시 쌀을 보냈는데 바로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확인 나누면 배가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 하여튼 총소리 나면 안 돼. 이 정말 많은 에피소드가 엄청나게 있으신데 한 번 가지고 안 되지 그러니까 한 번 갖고 안 되겠네요. 일단 그러면 오늘도 어쨌든 결론을 내긴 내야 되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어떤 태도 입장을 보이는 게 그래도 우리 장관님 생각하실 때 가장 현명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이익되는 방향인지 그거를 좀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굴종을 통해서 평화를 그러니까 남북 간에 소위 화해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벌써 피스 메이킹 프로세스를 굴종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건 얘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있어야 돼요. 피스 키핑을 해서 국방부를 그건 정권 초부터 정부 수립 초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모든 나라에 있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국방부를 통한 피스 키핑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경제력이 어느 정도 북한보다 조금 나아지기 시작한 60년대 말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피스 메이킹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토 통일을 만든 겁니다. 피스 키핑을 위해서 국방부가 있고 네. 69년부터 피스 메이킹을 위해서 통일부가 생겼으면 그 통일부가 국방부 예산의 100분의 200분의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피스 메이킹을 한단 말이야. 1년에 쌀 사주고 비료 사줘봐야 해보니까 네. 4천억 원이 안 들어요. 현금은 안 갑니다. 물건만 가지. 네. 네. 그러니까 4천억 원, 4억 달러 가지고 300억 이상을 쓰는 국방 예산 그에 비해서 훨씬 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은 네. 그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그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피스메이킹 프로세스를 굴종이라고 얘기하는 대통령 밑에서는 그 기대하기 근데 어렵지만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도 요건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 사이에서도 뭐 예를 들면 지난 정부에서도 그래도 가능한 뭘 해보려고 많이 했는데 북한에게 돌아온 건 뭐냐 뭐 무슨 건물 때려부시고 폭파시키 개성공단 막 들어엎고 그 다음에 뭐 우리 그래도 노력한 대통령 향해서 뭐 무슨 말에 입에 담기도 험한 이런 얘기는 막 쏟아내고 거기다가 뭐 지금 저 풍선에 하여튼 뭐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북한은 컨트롤도 당연히 안 될 뿐더러 너무 좀 거칠게 지금 우리를 대하는 거칠죠. 거 아니냐. 거칠죠. 네. 거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예. 바로 그 공동전략하면서 폭파 문제. 예. 그 이제 원인은 대북전단 살포 때문이었습니다. 아, 그 대북 전단 때문에 그것까지 아니요, 폭파시키는 아니요.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북전단이 예. 북한 당국한테는 굉장히 아픈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못 살잖아요.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생활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은 이제 37,000달러예요. 네. 북한의 1인당 소득이 1,500달러가 안 됩니다. 37,000 대 1,500. 그 달러가지만은 37,000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점심 한 끼에 37,000원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하고 1,500원짜리 김밥을 먹을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하는 사람하고 그게 게임이 됩니까? 거기다 대고 계속 여기 잘 사는 거 선전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 무슨 뭐 레드벨벳? 네. 그다음에 무슨 가가 레이디 가가? 레디 가가 이런 애들의 노래를 갖다가서 담은 USB 같은 걸 막 보낸단 말이야. 예. 그러면 북한의 MZ 세대가 예. 미치는 거예요. 그건 도리 없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인지 상정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무슨 한쪽에서 무슨 뭐 표현의 자유니 뭐니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하니까 예. 그걸 방치를 했던 것이 결국 아. 김여정이 나서 가지고 네. 그 지적을 하면서 네. 안 보내기로 약속을 해놓고 뭐 하는 짓이냐. 아. 그렇다면은 남북 간의 이게 공동연락사무소는 네. 그런 거를 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하자는 의미로 만드는 건데 네. 이거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폭파하겠다고 폭발을 해버렸지. 그러니까 이번에 오물풍선 내려 보내는 것도 예. 사실은 그 탈북자들한테 보내는 그 대북 전단과 그다음에 그 이쪽에 강화도 쪽에서는 페트병에다 쌀 담고 거기다 USB 넣고 그다음에 현금 달러 넣어서 보내는데 1달러를 예. 북한 사람들한테 1달러는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걸 제가 모아 가지고 뭐 외국 물건 살 수 있는 곳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그거를 또 이게 북한 원화로 환전하면은 굉장히 큰 교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남쪽에서 온다. 그다음에 또 전단 내용은 완전히 김정은 체제를 뭐 비판하거나 무슨 김정은을 사치하는 거. 네, 네, 네. 그다음에 인민들 생활이 열악한 거 이걸 가지고 자극을 하니까 그걸 못 오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끼리 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오물풍선밖에 없는 거예요. 뭐 통일까지는 멀어도 네, 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위 매니지할 수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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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정도는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뭐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 하여튼 장관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뭐 매니지 정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평화를 그래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우리의 아주 부담되지 않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네, 아니 그러니까 평화라는 단어만 내가 해석하고 네. 그럴게요. 평화가 이제 지금 일본식 순서입니다. 원래 함은 화평입니다.
아 그래요? 중국은 아직도 허핑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일본 영향을 받아가지고 화평이라고 그러는데 평화라고 그러는데 네. 북한도 이제 평화라고 그러죠. 예. 거기도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 화자를 보세요. 화자 생각해 보세요. 예. 벼화자 배 입구자입니다. 글자가 밥을, 두 개 밥을 먹어야 되는군요. 벼가 입속에 들어가는 게 골고루면 평화가 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굶지만 않아도 그걸 퍼주기라고 그러는데 퍼주 아니 오죽하면은 김명삼 대통령이 그래 돈 주면 안 되겠나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근본은 퍼주기예요, 퍼주기. 저쪽에 가난하니까. 네네네. 3만 7천 달러 대 1,500달러. 이런 상황에서 계속 너 까불면 죽여버리겠어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평화가 오겠어요? 얼마나 배고프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사람들. 그렇지. 예. 우리가 왜 미국을 좋아합니까? 6.25 후에 먹을 거 없을 때 미국이 밀가루 보내고 쌀 보내고 옥수수 가루 보내가지고 미국 고마워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때 그들이 입던 옷 보내가지고 우리 따뜻하게 입지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미국 좋아해서 지금까지도 미국 하면은 그냥 하느님인데 얼마든지 나는 내가 6.25 후에 내가 지금 저 해방동인데 6.25 후에 미국이 보낸 쌀과 밀가루 뭐 옥수수 가루 다 먹은 사람이에요. 또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군인들이 나 시골에 살았지만 미국 군인이 지나가다가 막 그냥 초콜릿 던져주는 초콜릿 먹고 참 미국 좋아했어요. 바로 그 우리가 쌀과 비료를 주던 시기에 북한 사람들이 남쪽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때 6.25 후에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때 우리가 미국을 대하던 그 비슷하게 되는 걸 보고 이거 인간은 똑같다. 그건 인지상정이구나. 근데 우리가 주는 건 알아요, 북한 사람들이? 알죠. 우리가 빌려주고 쌀 준 거는? 그럼. 또 수령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수령님이 아니요. 그런지 못하게 딱 쌀 40kg 대한민국 박아서 보내잖아. 그렇게 하면 거기까지 전달된다 이거죠? 사진도 찍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그 포대는 쌀 40kg 대한민국 그 포대는 질겨가지고 지금도 웬만한 작업할 때 이 나는 마대로 쓰고 있어요. 그래요? 자, 우리 장관님은 진짜 에피소드 부자시다. 한 50년을 이제 어쨌든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에피소드가 많고 또 하나의 장점은 그걸 다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만 우리 장관님의 수많은 그 에피소드들 또 협상하면서 뭐 얼마나 많은 또 뒷이야기들이 있겠어요. 이런 재밌는 얘기들도 다음 시간에 한번 모시고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근데 내가 2018년에 책을 하나 냈어요. 판문점의 협상가라고. 상당히 상세한 얘기들 에피소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책 안 읽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요. 절대 다수고. 이걸 통해서도 한번 보니까 요즘 유튜브 이게 핸드폰으로 되는데 이걸로 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들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어쩌면 그 책이 다시 또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책 팔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너무 재밌었고요. 조만간 다시 모시고 더 재밌는 얘기 많이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려 6천 명이 넘는 어른들이 모여 세상의 변화를 읽으며 기회를 모색했던 그곳 위즈덤 칼리지가 교보문고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70여 시간의 커리큘럼,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16명이 함께합니다. 투자와 경제, 임형록, 정채진, 조영무, 박석중, 국제, 강성용, 최준영, 신은철, 심리, 김경일, 서은국, 예술, 전원경, 테크, 권석준, 도시, 김시덕, 과학, 김범준, 창의, 최이나, 여기에 월가의 전문가, 펀드 스트랩 창업자 톰 리, 그리고 스노우폭스 그룹 창업자 김승호 회장과 함께하는 스페셜 세션까지 최저 수강료 그리고 최대 혜택의 시기 얼리버드 마감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